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들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시는 국민대학의 홍영희 교수님, 그다음에 고려 침몰선 출투 도기의 생산지 검토에 대한 발표에 대한 토론은 권혁주 선생님, 그다음에 다마키 마키코 상이 발표한 고려시대 맨압 도기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는 중앙문화재연구원의 남진주 선생님, 다음으로 고려시대 시유도기의 원료 특성에 대한 분석 연구에 대해서 고려청자박물관의 강경인 선생님, 다음으로 해양철수 고려도기의 제작기법 연구에 대해서 한민수 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께서 각각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데 오늘 또 마침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조금 일찍 맞춰주셔서 조금 한 1-20분 정도 토론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발표에 대한 주제 발표는 맨 먼저 발표하신 우리 한혜선 선생님에 대해서는 지정 토론이 없고 다음 5분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이 있는데, 우리 한혜선 선생님은 그동안 고려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고 많은 성과도 내놓으셨는데, 오늘 발표자 분들이나 또는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 먼저 우리 한혜선 선생님께 혹시라도 질문하실 것이, 오늘 발표하신 거에 대해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발표자들 포함해서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가능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넘어가면 너무 좀 아쉬우니까 제가 하나만 지금 아까 우리 신종환 과장님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여러 도기들을 보여주셨는데 크기별로 보여주셨어요. 크기별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그 5두가 넘는 것들, 큰 대형의 기형들을 보면 그 기형만 굉장히 어깨선이랄까 여기 굉장히 크게 강조가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그것이 주로 이제 저장 용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기형을 하게 되었는지, 다른 기형과에 비교해서 그 기형이 특징적으로 말하자면은 보여지는, 여기 보시면 다랑아리 이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주 강조돼 가지고 동체가 굉장히 강조돼 있죠. 근데 다른 기형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세대짜리나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것만 그렇게 그런 기형을 썼는지, 이게 시기 차이인지 알고 싶고, 한편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려 시대의 분묘 출토 도기를 이렇게 공부를 주로 하다 보면은 고려 도기가 왜 공부가 안 되고 있는지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별이 잘 안 돼요. 이쪽에 있는 것도 여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시기가 다른 건데도 같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려 도기가 사용 시기 폭이 긴 이유는 무엇인지, 도기 공부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일단 2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토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공부한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2번째 말씀하신 고려도기의 사용 시기 폭이 좀 긴 이유 이런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병 같은 경우에는 청자랑 동기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가는 거여서 그거는 시기가 그래도 좀 구분이 되거든요. 도기병이라고 할지라도 비슷비슷하게 약간 시기 구분이 되는데, 동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의 호라든지 또 시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기를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형태를 바꾸지 않아도
실제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면 뭐 크게 그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쭉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의 커다란 항아리 같은 것도 고려 도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통일신라라든지 그 이전부터 그런 그 어깨가 강조된 것들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특별히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재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냥 쭉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닌가. 변화가 이렇게 뭐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형 항아리, 아까 마도선에서 나왔던 그 식수용 항아리라든지 아니면은 각 뭐 사찰이라든지 건물지에 그 땅에 이제 맨 앞에서 그 묻혔던 대형의 항아리 같은 경우에 어깨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땅에 놓고 쓰면은 부딪히거나 이렇게 뭐 쓰러지거나 이래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땅에 이제 묻게 되는데 묻었을 때 뭐 이렇게 그 모양에 맞춰서 땅을 파기도 하지만 깊이 파가지고 최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묻고 좀 효율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약간 어깨를 좀 두툼하게 만들고 좀 풍성하게 만들면 같은 그냥 길쭉하게 만든 거에 비하면 좀 더 많이 용량을 좀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거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게 고려도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뭐 통일신라 시대거나 아니면은 뭐 조선의 옹기라고 부르는 것들도 다 이렇게 해당되는 문제여서 그 당시에 뭐 음식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해서 좀 고민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앞으로 또 뭐 연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깃이 바뀐다든지 길이가 바뀐다든지 하는 것이 그게 뭐 옷을 입을 수 없어서 뭐 그래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나름의 무슨 뭐 밖에 교류라든지 갑자기 이게 멋있게 보인다든지 하는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저장 용기의 기형이 굉장히 배가 이렇게 그 동체부가 강조가 돼가지고 기형적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저장 용기 안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묻는다, 묻을 때의 어떤 편리성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조금만 더 파면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바로 직선에서 내려오면 훨씬 더 용량이 더 커지는데 그거를 포기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경사를 각도를 줘 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답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기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앞으로 좋은 답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 도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 우리 홍영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내용은 많은데 사실은 그 38쪽이 주 질문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노대공소라고 힘은 많이 들고 그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발표문을 받았을 때 뭐 양이 많지 않아서 그 흐름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DB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지금 데이터 집적한 명칭을 보면 그 유적 DB, 도기 DB, 가마 DB, 보고서 DB 뭐 이렇게 여러 지금 그 갈래가 있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고려 도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일 것 같은데 너무 그 세분화 주제별로 세분화해서
한 이유가 뭘까? 오히려 통합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갈래를 놔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아니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뭐 중세고고학, 한국 중세고고학 데이터베이스 기초 자료 거기 보면 참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표준안이라는 것도 고고학 DB 표준안도 만들어봤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서 아까 뭐 강원도에부터 시군까지 01,000 해서 그 단위도 11개인가 12개 단위까지 들어가 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표준안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좀 좋겠다. 그래서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몇 가지 그 자료 조사에서부터 데이터 구축 과정까지의 그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 대한 독이들은 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웹 서비스 할 때 이게 엑셀로 해서는 무슨 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3번에 보면 두 가지 프로그램밖에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 엑셀하고 하나는 일러스트 3S6인가요? 그게 이제 포토샵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ERD라고 해서 관계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 통합하는, 그것도 무료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이제 주제어를 가지고 그 주제어를 통합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색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독이 아니면 매납 아니면 지방이면 뭐 강릉이면 강릉, 그런 곳에서 그 독일에 관련된 그것을 다 찾아서 색인어로 넣으면, 하나만 넣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관계망에 다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일러스트만이 아니고 그건 공짜니까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그 관계망, 색인어, 키워드죠. 그것을 뽑아가지고 한번 통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927개에 대한 유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2009년까지 그 중세고고학 데이터베이스 할 땐 3021개 보고서를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2018년까지 조사한 분은 50건 정도가 돼요. 5,000개 조금 넘는데, 그것을 다 추려서 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것이 다 정말 추적을 해서 정리한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 오늘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결국 목적성이 좀 너무 깊게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그 대중 누구를 위한 그 웹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냐라고 할 때 결국 뭐 도자 또는 도기를 위한, 연구자를 위한 것, 그다음에 도기에 대한 일반 관심 있는 일반 대중인이 아마 주 목적인데, 한일 선생님 말씀 따라 도기 연구자가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아까 얘기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뭐 여담이지만, 저희 제가 뭐 관여를 하고 뭐 주도를 했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 제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조 시스템도 있고, 그 풀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 효용성을 한번 가지고 이 종합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하나의 효율성을 갖게
하시면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 선생님, 그 뭐 간단한 답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적성이 강하다. 예, 맞습니다. 목적성이 강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하나의 연구 과제였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서 지금 발표해서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난파선 출수 독일 연구에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좀 하나의 그 작은 파트로 이제 진행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똑같이 그걸 하나로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4개로 나눠져 있냐? 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제로 조금 말이 좀 두서가 없긴 하겠지만은 좀 몇 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중세사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저도 그 하기 전에 그거를 그 홈페이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어떤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온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고고학적 연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그 진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고고학적 연구를 시작하려면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 검색을 치면 관련된 검색이 쫙 다 나옵니다. 보통 지금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그러니까 뭐 국사편찬위에서 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저기 뭐 고전 번역에서 하고 있는 고전 종합 원문 DB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텍스트를 치면 그게 다 번역돼 가지고 관련된 것들이 다 뽑아져 나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 연구를 하려면 사실 그 텍스트 기반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물질을 연구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으로 처음 보는 게 도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도면을 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구축되어 있는 중세사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적에 이런 유적이 있고 이런 유적에서 뭐 이런 유물들이 나오더라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가 돼 있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쪽 방향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 하나의 답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활용성이 얼마나 깊을 것인가 전혀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고고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석사 때 보면 이렇게 크게 석사 학위 논문 쓸 적에 가장 많이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딸 적에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데 그때 가장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벽이 그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자료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걸 한 방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역을 좀 설정하기도 하고 시기를 설정하기도 하는데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연구가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이런 전자도면 파일들을 일반 연구자들이 받게 되면 독일을 연구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평소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료 수집들을. 근데 그거를 이미 다 해놓은 겁니다. 다 깔아놓은 거죠. 이걸 다운 받으면 그러니까 독일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자 연구하는 사람들도 독일 자료가 돼 있네. 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본인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형식도 한번 분류해 볼 수 있고 뭐 지역별로도 분류해 볼 수 있고 이게 다 쉽게 규정도 자기가 다시 한번 규정을 분류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활용할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좀 더 저희들이 더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독일 연구자가 아니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게 처음에 그 벽을 조금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왜 4개로 나눠져 있냐인데 사실 저희들의 핵심은 두 번째 고려도기 DB입니다. 이 두 번째 고려도기 DB고 이 고려도기 DB도 또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표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중에서도 도면으로 지금 일러를 만든 거기에 저희들이 가장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다. 이게 연구자한테는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정보나 사진 같은 거를 한 방에 이렇게 그룹화 해가지고 제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 좀 의문이 한데 아마 도면에 옆에다가 같은 이렇게 레이어로 해가지고 옆에 그룹으로 설정해서 사진을 좀 참고로 사진을 붙여주고 또 가능만 하다면 뒤에 옆에다가 뭐 재원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 도면 보고 분리한 다음에
또 이 옆에 바로 속성이 한눈에 보이니까요. 다시 또 엑셀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식이고, 나머지 사실 그 고려시대 유적 DB나 고려시대 유적 DB는 그냥 참고용이라서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참고에 생각하고, 그 발굴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수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고 나서 연구자도 보고서를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다 찾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짧게. 예,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그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 아직 이런 걸 지금 생소해가지고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유용성이 있을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짧게만 제가 네. 하나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다른 세부적인 것들은 그 황문영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제 장대한 꿈은 솔직히 중세 물질문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적 DB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부족해요. 아마 이제 시간폭도 아마 그 중세 기존에 구축된 거하고 시기폭도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유적수도 차이가 있는데 그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돌기가 시작으로 해서 자기라든지 청동기라든지 석기라든지 뭐 철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화돼 있지 않고 거의 날것의 자료를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조작할 수 있고 연구자들이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또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 홍영희 교수님은 저희 학회에서는 부회장님이시지만 한국 중세사 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사실 이 큰 집 회장님이 저희 작은 집에 오셔서 부회장 해주고 계시는 셈인데, 예전에 이제 그 숙명여대에서 중세사 이제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할 때 그때 총 담당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토론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세고고학회가 이제 중세고고학 전공자들하고 중세사 하시는 분 중에서 고고학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홍영희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학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는 그 결과와 문헌에서 바라보고 들어와서 나가는 그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뭐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배운 도둑질이고, 그게 같으면 말이 안 되죠.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물질 사료에 대한 어떤 이게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에 중세사 하시는 분들은 그 유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종욱 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중세 물질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업이 될 것이고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신종국 과장님이 발표하신 고려 침몰선 출수 도기의 생산지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권혁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권혁주입니다. 신종국 선생님의 발표는 기존 주목하지 않았던 고려시대 도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발표는 매자문화재 조사에 대한 고고학적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고려 침몰선 출수 도기 성격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자 중심이었던 도자사 연구에 도기가 좀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 대한 질의와 함께 향후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표문에도 언급하셨듯이 아직까지 도기 생산 유적에 대한 조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지에 대한 유추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완도선 유형의 도기를 생산한 해남 진산리 유지는 진산리부터 초송리까지 약 한 6km 기간의 해안선을 따라서 120곳의
가마터가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상황이고 현재 진산리 20호 요지가 저희 연구원에 의해서 발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유물의 양산은 청자뿐만 아니라 흑유, 도기 등이 공반돼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중 120개 가마터 중 79곳이 도기를 함께 공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표조사이지만 이 79곳의 가마터에서 모두 완도선 유형을 생산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좀 더 발굴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실증적으로 생산지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분묘 유적에 부정된 도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표자는 능내리 석실본에서 출토된 반구호에 대해서 사용 후 매장된 것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장자의 신분을 고려를 했을 때 재사용보다는 직접 가마터에 생산된 것들을 부장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도기 유통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도기는 대형의 기종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원거리 유통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실증적인 사례로 침몰 선막에서 청자는 이렇게 공납용으로 확인이 되지만 도기 자체가 화물로 이렇게 선적된 사례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산리 청자 요지는 정말 앞으로 다시 재조명돼야 되는 유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가마터에서 상당히 많은 도기들이 생산이 되는데 이 많은 도기들이 그 지역 내에서만 소용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이 진산리 요지의 유통망을 최대 어디까지로 보시는지, 해남 지역인지 아니면 전라도인지 좀 더 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기 유통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비록 고려시대 문헌 자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자기와 함께 도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보시게 되면 세종실록 지리지 도에는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에 걸공항에 도기가 명기되어 있고 한양에서 거리가 먼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길도에는 도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9년을 들어가게 되면 도청론에는 없는 경상도, 전라도에는 엄청난 도기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 발표 예정인 논문에서 이런 기재 현황에 대해서 진상물에 대한 분전 현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주된 내용을 제시한 사료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조선시대 공납제도가 고려시대 공납제도를 근간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려시대 자기뿐만 아니라 도기도 공납제 아래에서 진상물과 곡물로 왕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 각사에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 진산리에서 생산이 된 많은 청자들은 완도선에 선박이 되어서 개경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된 도기가 상황을 달리 했을 거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선생님 진산리 요지에 대한 질문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완도선 유형 도기가 그 진산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확신은 하는데 진산리에서 더 다양한 도기가 제작됐을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도선 유형이라는 게 형태나 제작 기법들이 정착 완전히 이제 그 체계화되기 전에는 더 다양한 도기가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내리 석실분의 반고가 재사용된 것일 텐데 그 왕후 내지는 태후의 묘에 이제 진당구로 그 매납됐겠냐라는 이제 그 건데요.
근데 그 당시 고려인들이 진단구로 사용하는 독일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현재까지 진행이 돼 있지 않고, 아까 보신 4점의 진단구 중에서 한 점은 또 굉장히 기포가 많이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불량독이 또 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진도 용장성에서 나온 진단구인데 그것도 일종의 진단구겠죠. 아마 적심석에 같이 이렇게 면함이 돼 있는 거니까. 거기는 또 그 황칠이 또 돼 있어서 그게 뭐 면합행위의 일원인지 아니면 황칠로 쓰던 것들을 면합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단구, 아까 뭐 마키코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지만 진단구로 과연 어떤 독일을 사용했느냐라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재사용된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고려인의 인식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그 진산리 요지에서 생산된 독이 유통 범위, 그러니까 그 진산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 독이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과연 그게 그 어떻게 그 유통 범위가 어떻겠느냐. 아까 보셨지만 일단 해로를 통해서는 거의 전국 각지로 간다고 보여져요. 근데 육로를 통한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해남 인근 지역이 뭐 무안, 목포, 영광, 한평, 그다음에 강진, 뭐 나주, 그다음에 뭐 장흥 그런 쪽으로 넓히면 유적이 한 40-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나오는 육상을 통한 걸로 그 확인되는 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월수출산 정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 육로를 통한 어떤 그런 유통은 각 지역별로 독이 가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소용을 했었던 것 같고, 유독 진산리에 그렇게 독이들이 대단위로 만들어졌던 거는 마찬가지로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 해남 이쪽 서남부 지역의 각종 그 해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로를 통해서 유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위에도 흑산도라든지 제주 항파두리성 그런 데서도 또 그 아까 그 완도선 유형들이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굉장히 좀 그 제주도에서는 물론 독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해로를 통한 유통이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육로를 통한 거는 뭐 자료가 더 확보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독이소가 이제 세종실록질이 이제 185개소나 있는데, 그럼 과연 고려시대까지 독이소를 좀 확장해 보면 그 상품용 독이가 뭐 지방 관서나 아니면 그 개경이나 뭐 그런 쪽으로 그 상품 그 자체로 상품인 독이가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요. 막상 또 조선 초기 자기소에 대한 연구는 있는데 독이소는 과연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 그게 실제 공납이 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또 뭐 거의 뭐 연구가 뭐 독이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긴 한데 연구가 안 돼 있고, 어떤 독이소인 거는 확실한데 독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꼭 분청사기가 같이 나와서 이게 뭐 독이소냐 분청 그 자기소냐 그런 어떤 그 논란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려사 기록에는 그 대구소에 대한 기록만 있고 그 독이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그리고 이미 고려 말 정도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게, 고려 말에 이제 왜구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기존의 소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좋은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자기소도 운영이 안 되는데 독이소를 뭐 고려 후기 내지는 고려 말 어느 시점에 과연 운영할 수 있었겠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좀 들어서 지금 뭐라고 연구가 많이 안 돼서 그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독이소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납품을 받았을까라는 거는 약간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특히 배 한 8척에서 독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품으로 가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철제솥이 상품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철제솥은 그 선상용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선상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설거지 하다가 침몰한 것처럼 그 안에 막 설거지거리도 같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상품용으로 가는 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겹쳐서 포장을 한 거죠. 독이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기들도 겹쳐서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독이들도
당연히 그런 어떤 별도의 출수 명랑을 보여줄 텐데 그런 게 거의 없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우리 권혁주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진산리 유적에 대한 어떤 의미랄까,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과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진산리 74호에서 수습한 도편으로 낸 그 값이 얼마만큼 진산리 유적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 신종환 선생님이나 우리 또 김기호 선생님이나 앞으로 이게 좀 더 깊이 좀 연구해봐야 될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게 지금 진산리 우리 지금 각 유형이 이 김해까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김해까지 완도 유형이 김해까지 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은 이 완도선이 김해까지 물건을 갖다 실어 날랐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아까 저기 태안 3호도 결과적으로 경상도 저 동해안까지 어떻게 되면은 물건이 도기가 실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마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출항지 자체가 아마 그러니까 경상도 출항 쪽에서 자체가, 출발을 했던 그러니까 데라고 출항 자체가 이렇게 온 태안 마도 3호선하고 그다음에 이게 완도 유형 중에서 경상도까지 갔다고 한 그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뜻이 하나는 아마 저기에서 원출항지가 경상도 쪽이고 아니요, 예를 들어서 완도선 같은 경우는 침몰을 완도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해남 진산리 자기를 싣고 가다가 침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지는 경상도 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아까 연자도 소개를 드렸는데 연자도에도 강진에서 만든 고급 자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해로를 통해서 강진이나 해남에서 만든 자기들이 이제 그쪽 경상도 지역까지 아마 상선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갔다고 보여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종민 선생님한테 그런 걸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고려 시대 때 자기를 생성하는 주된 장소가 강진하고 부안이냐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셨다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게 원래는 경기도 지역에 있던 전충료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전라도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것이 의미가 뭐겠는가? 지금 진산리 요지라든지 등등에 있는 여러 요지들이 왜 전남 지방 여기에만 이렇게 밀집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맨앞도기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을 남진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주입니다. 타마키 마키코 선생님께서는 고려시대 도기 중 맨앞도기를 중심으로 연구하여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맨앞도기의 특징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맨앞도기가 출토되는 사례의 패턴을 찾아 정리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맨앞유구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맨앞도기의 출토 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70개의 유적을 대상으로 출토 위치, 맨앞 방법, 기종 등을 수치화하여 분석하여 한눈에 그 특징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일본 자료의 소개를 더하여 주셔서 일본의 다양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며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의 목적을 맨앞유구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맨앞도기의 출토 위치를 보면 건물지 등 생산 공간에 인접할수록 유물의 수량이 많고 기종도 다양합니다.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예는 많지 않지만 생활 공간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생활 공간이 없는 경우에도 대호를 비롯한 중소형 호, 그리고 병, 이면편병, 옹 등 비교적 다양한 기종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 지진구나 경통 맨앞과 같은 용도 이외의 가능성을 제시하셨는데 그 용도는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혹시
화작묘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토 위치에 따른 매납 방법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공간과 인접한 곳에서 출토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납 방법은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납 방법과 도기 기종을 비교한 결과 호와 옹은 A 유형이 가장 많고 B형은 중소형 호가 중심이 되고 대호와 병도 한 점씩 확인되는데 진단구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CD 유형은 매납한 도기를 다시 꺼낼 수 있는 것으로 대호를 비롯한 중소형호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됩니다. 특히 CD형은 토층의 퇴적 양상으로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된 매납 유구 중 토층의 형태로 그 기능이 확인된 예가 있는지, 혹시 이 경우 그 매납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이 조합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조합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성격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에 분포한 70개 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지역에 따른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보이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기의 경우 아주 지역색이 강하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색이 보인다면 그 특징이 무엇이고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세 유적에 출토된 매납도기 내용 등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매납 유구 중 도기 내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있는지 궁금하고, 일본 매납 유구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나라 매납 유구의 성격 등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3, 4 유형의 생활 공간 가까이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생활 공간 가까이에 두고 싶지 않은 거나 생활에 바로 필요하지 않은 거를 저는 매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구나 조잔이 아닌 그 이외의 견돈이나 건물주와 관계없는 지진구를 추정하였는데 그 이외의 목적으로 매납한 것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로 생활 배수 같은 것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도기를 화잔묘로 쓴 것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주 오선지 화잔묘 유적에서는 도기를 장골기로 쓴 사례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도였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자료 분석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토층 양산을 보고 어떤 성격인지 파악할 수 있냐 그 부분인데, 매납 유구는 단일 토층인 경우가 많고 유근에 단일 토층이면 한 번에 매납했다고 이제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의도로 한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만약에 유근에 태적준이 현존되어 있는 경우나 삼부 태적준과 같은 흙인 경우에는 한 번에 매납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진주 천정 고려 조선 지락에서는 수요를 굴착한 후에 모래준을 밑에다가 갈고 그 위에 도기가 전치된 사례도 있고, 도기의 고존이나 수변을 유지할 필요가 있던지 진단구나 매납이 아닌 다른 기능을 위해 사용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물과의 구성 조합이 있는지인데, 기본적으로 진단구의 경우에는 특공과 조합을 이루는 것이
그 진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연구에서도 기와랑 그 덕이가 조합되어 있는 경우 그 기와가 건물 자체를 표현하는 의미로 진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유형 같은 그 3부가 생활면보다 위에 나와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물론 저장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특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그 잔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빗물 같은 거를 덕이에 모으기 위해 그냥 열려 있는 상태로 덕이를 전치되어 있었다면 특권도 없을 것 같고 아니면 그 나무를 특권으로 썼던 가능성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출도 위치와 매납 방법 사이에 뭐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 아직 상관선이나 그 규칙선을 아직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 위해 뭐 자료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 상관선을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지 좀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도위치 매납 방법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지역선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컴던된 유한산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남유구가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걸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混沌적인 양산이 보이는 요인으로는 덕이의 기존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그 생활 유적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연도도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네 번째 질문인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나왔던 그 진도 연장선의 환칠이나 관주 읍선에서 그 식물 시야가 나온 경우나 미륵사지에서는 건물이 나온 경우가 있었고 그 사례들 거의 진단구로 보고 있습니다. 저장구의 경우에는 그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변택 돈찬리 유적 같은 경우에는 그 타나미가 그 수혈 안에서 덕이와 같이 출토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덕이가 뭐 다 그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덕이의 기존이 하나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납의 의미로 그 저장권으로서의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지 아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사례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사례는 좀 아직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사한 사례로서 그 남원의 그 실산사에서는 그 덕이를 그 대량의 그 바닥에다가 좀 전치한 상태로 나온 그 주방과 관련된 그 성격을 가진 그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뭐 창고에 같은 기능을 하거나 그런 그 일본의 아까 그 보여드린 그 기름을 저장한 창고나 그 술 저장한 창고였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 혐오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뭐 술이나 그런 거랑 직접적으로 그 연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부착물의 사례가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발굴하고 나서 뭐 바로 세척 안 하고 좀
독이 묻어 있는 그 흔적을 좀 확인하거나 뭐 그런 필요성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어로 논문을 쓰고 발표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다마코 선생님인가요? 다마키 선생님께서 멀리 한국에 오셔서 한국어로 이렇게 논문을 쓰시고 발표해 주셔서 정말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선생님 어떻게 질문에 답은 조금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다마키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발표해 주셨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실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한국 고고학에서 맨압이라고 할 적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저장 용기 이런 건 맨압이라고 잘 안 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사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주로 맨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집 74쪽에 보시면은 그 이번에 카마쿠라시 신젠코지에서 나온 장골기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골기는 우리 한국에서는 맨압 요구라고 사장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여기 층위를 보면은 그 장골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상으로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집을 지을 적에 이렇게 땅을 고르지 않습니까? 땅을 고르면서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맨압 도구가 맨압기가 있습니다. 진단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집을 지으면서 그 위에 성토한 대지층에다가 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기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기타 기물을 가지고 또 묻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 집을 둘러서 담을 다 쳐놓고 담장 주변에다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계속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라고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 집에 제사를 지내면서 또 묻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한 집을 만약에 발굴한다면은 적어도 여러 단계의 맨압 요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고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얼마 전에 우리 도봉서원 그 이제 복원사 바다가 밑에 영국사가 나왔죠. 영국사에서 무지무지한 태장 유물이 나왔고 또 아울러서 창녕 마를리에서도 큰 그 항아리 우리가 말하는 이 큰 항아리 안에다가 급히 무언가를 넣어놓은 듯한 태장 유구가 출토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맨압 유구라고 할 적에는 그 맨압 유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의 개념, 어떤 목적, 한계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의해서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또는 시기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주면은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이것은 시작이니까 앞으로 우리 다마키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 관련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적어도 인문과학적인 연구였다면은 다음 두 편의 발표는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어떻게 인문과학의 연구에 효용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규호 선생님하고 이수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은 강경인 선생님께서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 계시는 강경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강경입니다. 고려시대 시유 도기의 원료 특성에 대한 분석 연구를 김 교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원료 특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발표문을 쭉 읽어봤는데 오늘도 발표하신 김 교수님도 결국은 비파계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통계 처리해서 거의 산지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사실은 제가 원료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원료 특성 관련된 토론문보다도 그 완형 및 도편의 비파계 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파계 분석법에 대한 분석 결과의 재현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도 분석 결과의 재현성을 확인하고자 색도 및 반사도는 시료당 5회, 액상 형광 구성은 시료당 7회씩 측정했다고 있습니다. 비파계라는 분석법에 대한 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실효당 수혜에 걸쳐 측정한 분석 결과의 재현성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반사도 분석 결과를 통해 번조 분위기를 추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반사도 변화를 확인하여 번조 분위기를 추정했지만 번조 분위기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체의 반사도는 물질 종류 및 표면 상태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도자기의 번조 분위기와 반사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반사도 측정에서 기준이 되는 샘플에 대한 정보 및 샘플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표 9에서 도편에 대한 유약과 태토 반사도를 측정하여 번조 분위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번조 분위기 구분에서 일부 도편들은 유약 및 태토에 따라 동일한 도편이지만 유약 및 태토에 따라 번조 분위기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도출되었습니다. 동일한 도자기에서 태토 및 유약에 따라 번조 분위기가 다르게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발표자가 머릿말에서 밝힌 선정 도편은 비파괴 분석과 함께 시료 분석도 조사했으나라고를 통해서 두 가지 분석법을 병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도편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법을 병행했다면 이는 비파괴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 확보와 비파괴 분석법 한계를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함이라고 이해됩니다. 발표자는 시료 분석에 대한 결과는 4년도 재현 실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도편을 대상으로 한 시료 분석 결과를 조금이나마 공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발표자에게 여쭤보고 가능하시다면 오늘 발표하신 비파괴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좀 해주셨고요. 강경희 선생님은 워낙 도자기 분석을 많이 했었던 분이어가지고 잠깐만요. 예, 일단 과학적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석의 정확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재현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분석한 결과하고 B라는 사람이 분석했을 때 그 결과들을 비교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전체 자료를 우리가 얻었을 때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과학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경희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은 굉장히 과학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저희가 분석했던 두 가지 방법, 색도 측정한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비파괴로 X선 형광 분석을 한 방법은 저희가 그 표준 시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료를 가지고 창값이 얼만큼 벗어나느냐에 대한 값들로 그 정확성을 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이라는 시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재현성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분석 횟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 물질의 균질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확인하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식시켰을 때 어디까지 그 값의 대표성을 우리가 평가를 할 거냐. 예를 들면 시유도기, 마도 2호선의 시유도기에 색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놓을 거냐, 아니면 정량값의 범위를 어디까지 놓을 거냐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여기 제가 그리고 하나, 이거 뭐야? 예, 두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표준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측정하기 전에 전부 표준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평균값과 표준 편차의 정밀도, 그 다음에 정확도를 평가를 해서 기준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준법들은 A라는 사람이 측정한 것들을 B라는 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해서 그 정밀도에 대한 검증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정확도의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누가 해도 그 결과들을 DB 구축하는 데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DB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문화재 분석의 표준안들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안을 빨리 어떻게 좀 만드는 방법들을 좀 갖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걸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원 소송과 산화 소송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선생님이 유약을 가지고 직접 분석한 자료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도자기 유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환원 소송은 저기 나온 것처럼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환원 소송은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 산화 소송은 반사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곡선에 따라서 산화 환원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이분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믿은 게 아니라 제가 2005년도에 직접 도자기 재현하시는 분한테 이번에도 저희가 시유도기도 재현을 합니다만 도자기 재현하는 분한테 산화 소송을 시키고 환원 소송 시킨 도편들을 직접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올라가는 곡선들은 산화 곡선, 환원되는 건 내려가는 환원 소송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런 반사도를 측정해가지고 어떤 결과들을 환원 산화를 추정하는 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유 도기에 들어갔을 때도 가능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요번에 아마 그 재현 실험을 또 하게 되니까 저런 어떤 자료들이 갖춰질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의문점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요거는 제가 맨 처음에 이 연구를 한 거는 재현 실험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시유독이 산지 추정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분 강경희 그 질문은 아마 김성훈 선생님한테도 한번 거꾸로 드려보고 싶고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신종국 선생님 아까 발표했는데 생산지 연구를 얘기했었는데 저는 거꾸로 청자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특히 전라도에 있는 청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강경희 선생님과 하민수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해서 청자의 산지 추정이 가능합니까? 라는 그런 주제에 연결해서 시유도기도 저는 이번에 보니까 시유도기에 지금 마도 2호선 그러니까 마도선 유형과 완도선 유형이 어떤 구분을 되는 거 와서 시유독이 산지 추정 가능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륙으로 왔을 때 어떤 특성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 툴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자료들 중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료 분석도 같이 병행을 도편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료 연구를 하면서 시료 분석을 했던 그 기준들이 아까 했던 재현 실험을 통한 어떤 연구들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비파괴 분석 쪽에 있는 이 목적으로 한번 정리를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 과제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재현 실험을 통하면서 아마 이런 자료들을 좀 모으서 하면은 그런 그 비파괴 분석의 한계성을 조금 시료 분석에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아까 도면 분석한 게 한 3,000전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 비파괴 분석 다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제안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번에 그 태안에서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30점 분석하니까 3,000점이면 100일이면 분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좀 가지고 DB 구축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여기 도자기를 분석을 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지 할 수 있는 어떤 큰 사업 중에 아닌데 이번 이 학술대회를 하면서 또 하나 그런 협업이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자료와 자연과학적 자료들이 협업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시유도기의 생산지, 산지 추정은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좀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주로 파괴 분석을 한 25년간 쭉 해왔었는데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사실은 저희 과학자뿐만 아니라 입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정보를 알아야 과학적 분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신뢰도를 갖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자료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윤 교수님께서 여러 많은 편들을 비파기로 분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의 물체에서도
어디 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비파괴 분석법에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 교수님도 설명하실 때 표면 처리 부분에 의해서 유물이 출수됐을 때 세척하는 과정에 표면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작용하는데, 과연 비파괴 분석법에 대한 한계를 정확히 좀 밝혀주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같이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해양철수 고려 도기에 대해서 제작 기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김성훈 선생님의 발표를 한민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민수입니다. 그 고려 도기의 제작 기법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서 저도 뭐 제작 기법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원료, 그다음에 그 원료를 어떻게 가공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또 파괴 분석을 했기 때문에 파괴 분석을 하지 않은 전체적인 기물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신종국 선생님께서 아까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특징을 이야기해 주셔서 사실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그래도 본 연구자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문을 기준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재료를 연구하고 제작 기법을 연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토기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독일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제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정도의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지는 어느 정도 관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제작 기법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분석 결과와 해석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도선 유형하고 마도 3호선 유형이 태토 입자 내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단면 관찰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토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제작 기술의 차이에 의해서 형태가 좀 달리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재료의 정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재료를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독일을 제작하는 재료 자체가 그 지역의 어떤 재료의 특징이기 때문에 산지나 이런 데서 오는 차이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가 자연적인 건가,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형은 완도 유형이나 마도 3호선 유형하고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두 개가 혼재된 특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계별로 어떤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제작 기법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료적인 부분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토의 색상과 흡수율, 기공률이라고 하죠. 이 마도 3호선 유형이 상대적으로 후기에 만들어진 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황색도나 적색도가 좀 높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분의 함량, 발생을 할 수 있는 철분의 함량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이러한 색도가 좀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대로 갈수록 이제 소성 기술이 좀 발전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아까 신종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물이 굉장히 기벽이 얇으면서 치밀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여러 번 언급됐던 어떤 소성 환경의 특성인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기물의 특성과 시대적인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한번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성분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는 제기레시그 몰비를 가지고 어떤 가볍고 얇은 장신호의 특징이 이제 마도 3호선 유형에서 보이는데, 이런 뼈대가 잘 유지가 되려면 오히려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나 실리콘 옥사이드의 양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작 과정에서 기벽을 굉장히 밀도 있게 제작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됐기 때문이고, 테토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독일을 만들던 제작 시기라든지 또는 유적이라든지 이런 재료라든지 모두가 다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연구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완도선 유형과 마도 3호선 유형 테토 내부 입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제 생각이지만 독이라고 해도 제작 과정에서 테토의 정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는 좀 생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완도선 유형의 경우에는 유학의 표면을 벗어난 만큼 큰 백색 입자, 거의 저는 석영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큰 독일을 만들 때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것들은 의도적인 혼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완도선 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도 3호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입자 차이가 있어도 SiO2 함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중에 마지막 부분, 일반형 부분은 일단 두 번째 질문과 약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제가 이번에 단면 사진 촬영이 사진이 안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봤을 때는 마도 3호선과 조금 더 유사합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류했을 때 완도선 유형이나 마도 3호선 유형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고려도기의 제작 기법을 사용한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은 분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시대상 일반형이 좀 더 앞서 있다거나 혹은 뒤에 있다거나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도 3호선 유형 같은 경우 아까 XRD 결과나 이런 것들에서 다 봤듯이 고화도를 겪은 것과 저하도를 겪은 것이 모두 같이 있고, 주성분 분석이든 히토리 원소 분석이든 모두 편차치가 좀 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결과적인 형태만 놓고 분류를 한 마도 3호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작 기법이 좀 다양하거나 제작 재료 자체도 다양했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성형 과정만 달랐을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마도 3호선 유형 같은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셨던 마도 3호선 유형의 장신호 특징을 갖기 위한 성분 차이에 대한 것은요, 제 생각에는 성분 함량에서 마도 3호선 유형의 4번과 5번을 좀 제외를 하면 알루미늄 함량이 18에서 22%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성분이 성형 과정에서 약간 점토의 강도 유지랑 밀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질문하셨던 대로 약간 미세 구조 관찰 등을 좀 통해서 추후 좀 더 그 부분을 규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선생님 답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은 지정 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중석에서 아무래도 좀 오늘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보충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선생님이 계신가요? 네, 서봉수 선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백두문화재연구원의 서봉수입니다. 두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 크게 저기는 아닌데요. 예, 고려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허문영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홍의도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그 독이랑 사진이랑 같이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꼭 실행을 해주셨으면 고각한 사람들 정말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독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독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물들, 토기든 뭐 청자든 백자든 또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그 토론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은 없지만 그냥 일단 현재로서는 제 그 어떤 꿈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중세 물질 문화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 연구소는 그렇게 할 거고 잘 되면 문화재 연구소에서는 뭐 백제 물질 문화 뭐 신라 뭐 물질 문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AI 시대고 4차 산업 4차 혁명 시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지만 아무튼 바람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다른 분은 타마키 마키코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이제 매남유구의 이제 용어가 이제 일본 고고학 사전에도 정리가 돼 있고 이제 한국 고고학 용어 사전에도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매남유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의례, 신앙 이런 거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고고학하는 사람들은. 근데 뭐 발표문 자체에 이제 언급을 하셨듯이 그런 걸 구분 안 하고 이제 쓰시겠다고 이제 서론에 말미에 두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매남유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상징적인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고 뭐 매납유구를 자체를 뭐 저장용도 그렇고 뭐도 다 아울러서 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제 말씀은 매납유구 대신이라도 아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매납유구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이제 뭐 적당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뭐 매기유구라든가 그릇기자 써가지고 그렇든가 아니면 매납유구라는 용어는 내비두고 다른 저장용이라든가 다른 그 용도권은 또 다른 구분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 고고학에서는 우메가메라고 해서 그 묻은 온을 지칭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목적으로 묻었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아니고 그냥 탄석에 묻어져 있는 그 온을 말하는 말인데 그거를 좀 한국 고고학에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보니까 저도 고민한 결과 제일 가까운 그 매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말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론이 되고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이남규 선생님께서 아마 고대 제철사 연구하시면서도 많은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고려 도기 제작과 사용인데 저는 이제 그 고고학하는 분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생산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직접 만들어봐야 된다는 전 그 그 입장에서 항상 작업을 하는데 혹시 이 가운데 도기를 직접 제작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이 누가 계신가요? 지금 해양연구소 계획으로는 네네. 시편을 140여 점 지금 확보하고 있고 네네. 내년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각 산지별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재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든 계획을 짜서 제가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제작과 사용이라고 하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고고학적인 그런 융합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같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각자의 일부만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뭐 철을 하면서 이제 제철도 여러 가지로 하고 하는데 한 10년 가까이 해도 너무 힘든데 제작해보지 않고 우리가 제작을 얘기하는 것은 참 곤란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앞으로 좀 이렇게
직접 생산, 제작도 하시면서 분석도 하시면서 고학적인 것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생각이죠. 네, 그래서 같이 네.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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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도 검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 상반기쯤에 네. 저기 뭐야 아마 재현 실험을 할 겁니다. 그 강진 삼목리 그 도기가마를 모본으로 해서 지금 그 가마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좀 공지하겠습니다. 네, 아쉽다면은 저기 그 옹기나 도기 제작하시는 분들 중에 그 직접 생산하고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을 이런 자리에 참여시켜서 같이 동원을 해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고고학자들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그런 그 장인의 기술과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장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민 선생님 그 마이크 거기 갔는데. 네, 저는 충북대학교의 이종민입니다. 김규호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편을 이용해서 분석을 많이 해주셨고 채도명도 반사도 뭐 그다음에 테토 유약의 성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결과를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외에 인문학에서 활용을 할 때에 산지 추정하는 데 이제 연결을 시켜 본다면 테토나 유약의 분석 결과 그것이 이제 그 주성분 분석하고 이제 미량원소 분석을 하면 이제 좀 더 산지 추정을 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채도명도 반사도는 사실 번조 부리기에 그 좌지우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산지 추정에 좀 도움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제가 비파계 분석을 한 것들은 사실은 세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의 색도를 측정한 거는 아마 색상에 대한 표현 방법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준으로 뭐 우리가 녹청색이다, 녹색이다, 뭐 여러 가지 색상들을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비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측정을 했었고요. 그 측정을 하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결과가 반사도라는 측정 결과를 활용하면은 소송 그 제작 기법에 대한 소송 분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아마 산지 추정에서는 그런 자료는 분명히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지 추정을 하는 방법은 주성분 분석 방법과 미량 성분 분석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지금 이종민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비파계로 분석했을 때 이런 기본 성분으로 정리를 해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오늘 제안을 했었고 사실 산지 추정이 시유도기에 대한 산지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은 아마 지금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자의 산지 추정이 됩니까? 라는 것들과 함께 우리 산지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지 추정 되거든요. 토기는요. 근데 토기가 모든 토기가 산지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연질 토기는 산지 추정이 안 됩니다. 경질 토기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스웨 토기라고 하는 토기만 산지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원료가 1차 원료를 썼느냐, 2차 원료를 썼느냐의 차이점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원료라고 하면 그 잔류 점토를 가지고 쓴 경우를 얘기하고요. 2차 점토라고는 표적 점토, 그러니까 강가에 흘러가지고 나온 흙들이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질토기라고 하는 것들은 산지 추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좀 정리를 할 때 보면 토기가 산지 추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원료를 어떤 원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산지 추정이 되는 흙이 있고 산지 추정이 될 수 없는 흙이 있듯이 아마 청자도 아마 그런 계통으로 구분을 해봐서 분류를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제 시유독이라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과학적 분석을 한 게 요번이 그 전에 이제 그 연질 경질에 대한 조사한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요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아마 국립문화연구소 여기
김성훈 선생이 발표를 했지만 이 DB 구축을 하는 것들을 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서 좀 더 연구의 폭을 넓힌다 그러면 산지 추정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답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발표하면서 했던 것들은 립하게로 마도 2호선, 마도선 유형과 완도선 유형을 구분한 걸 찍어 보니까 주성분 분석해서 나오는 값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되잖아. 굉장히 매의 눈이구나. 그래서 잘 구분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저는 이번에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이 발표를 마치기 전에 이번 대회를 다 주관하신 우리 김연수 소장님 한 말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띤 발표와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실은 이 신해양출수 고려도기에 관련한 이 연구 과제는 지금 여기 그 발표에 임하신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성원들, 직원들의 아주 주도적인 역할이 컸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이끌어준 내부 구성원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정의도 회장님을 비롯한 중세고고학회 여러 구성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나가고 또한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앉힐 수 있다면 이것이 다른 고고학 분야 또는 다른 뭐 미술사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를 비롯한 연구소라고 하는 국립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국립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연구소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이 다른 연구에 또한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도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고려도기의 생산지 추정을 위한 고고학적 연구 그리고 자연과학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 발표를 보면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립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뭐 우리 아까 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세 물질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말 꼭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고려 조선 시대 정동 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양출수 고려도기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